저는 새벽부터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명절이니까요. 아들 동철이와 며느리 소라가 오기로 한 날이었어요. 1년에 딱 2번 명절 때만 얼굴을 보는 아이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온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동그랑땡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글지글 기름 튀는 소리가 정겹게 들렸어요. 동철이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하던 반찬이었죠. 감자전도 부치고 애호박전도 부쳤어요. 나물도 3가지나 무쳤습니다. 시금치나물, 고사리나물, 도라지나물까지.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이었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기뻤거든요. 9시쯤 됐을 때 대문 앞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앞치마를 벗고 거울을 보며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오늘만큼은 환하게 웃어야겠다고 다짐했죠. 어머니, 대문이 열리고 동철이가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소라도 들어왔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 우리 동철이. 얼굴 좀 봐라. 많이 야위었네. 괜찮아요, 엄마. 동철이는 제 손을 슬쩍 뿌리치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라는 저를 보더니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인사할 것도 없는 고갯짓이었죠. 들어와. 밥상 다 차려놨어. 저는 부엌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상을 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정성껏 차린 명절상이었습니다. 전들이 가득 담긴 접시, 나물들, 그리고 갓 지은 밥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상차림이었죠. 자, 앉아서 먹어. 동철이 좋아하는 동그랑땡도 있고. 그런데 소라가 코를 찌푸렸습니다. 노골적으로요. 저는 그 표정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 이 냄새 뭐예요? 기름 냄새 진동하네. 아, 전을 부쳐서 그래. 금방 부친 거라 좀 그럴 수 있어. 시골 음식은 좀 버려요. 요즘 사람 입맛에 안 맞아요. 저희 집에서는 이런 거 안 먹거든요. 소라의 말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쳐다봤어요. 동철이가 뭐라도 말해주길 바랐죠. 하지만 동철이는 이미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쳐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말도 듣지 못한 것처럼요. 동철아, 엄마가 새벽부터 준비한 건데. 엄마, 저 배 안 고파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던진 말 한마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뭐라도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괜히 분위기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 그럼 나중에 먹어. 배고프면 먹고. 저는 억지로 웃으며 상을 다시 부엌으로 들고 갔습니다. 부엌 구석에 혼자 서서 한숨을 삼켰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꼭 참았습니다. 며느리 말대로 제가 만든 음식이 요즘 사람 입맛에 안 맞는 걸까요? 그럼 저는 뭘 해야 하는 걸까요? 거실에서는 소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응, 시골집이야. 냄새 진짜 장난 아니야. 빨리 가고 싶은데 어쩌냐.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이 아픔은 익숙해지지 않더라고요. 동철이는 여전히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 문틈으로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언제부터 저렇게 변한 걸까요? 제 등에 엎여 자라던 그 아이가, 제 손을 꼭 잡고 학교 가던 그 아이가 이제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온 것만으로도 고마운 거야. 혼잣말을 하며 저는 다시 웃으려 애썼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결국 아들도 며느리도 제가 차린 음식은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소라가 가져온 백화점 도시락만 먹고 말았죠. 그래도 괜찮다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어머니, 명절 준비는 안 하세요? 거실에서 소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얼른 손을 닦고 나갔어요. 준비? 무슨 준비? 제사상 차리는 거요. 시아버님 제사 지내야 하잖아요. 아, 그거. 엄마가 할게. 소라야, 넌 그냥 쉬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한테 힘든 일 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소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간소하게 하는 게 대세라고요. 그래도 시아버지 제사인데. 어머니, 요즘 누가 멍석 깔고 큰절해요? 우리는 간단하게 할 거예요. 소라는 단호하게 말하고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누군가와 영상통화를 시작하더니 웃음을 터뜨렸어요. 언니 있잖아. 우리 시어머니 아직도 멍석 깔고 절하래요. 완전 옛날 사람이지.
핸드폰 너머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굳어버렸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 싶었죠. 예의를 지키자는 게 그렇게 웃긴 일인가요? 소라야, 그래도 예의는 지켜야지.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소라가 휴대폰을 내리고 저를 쳐다봤어요. 차갑게 변한 눈빛이었습니다. 예의요? 어머니,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그러세요? 며느리 부려먹는 시대는 끝났어요. 부려먹다니, 그게 무슨. 동철 오빠. 소라가 소파에 앉아있던 동철이를 불렀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들이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뭐? 동철이가 귀찮다는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자꾸 옛날 방식으로 하시겠대요. 저보고 큰절하고 그러래요. 엄마. 동철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제가 낳은 아들의 눈빛이 맞나 싶을 정도로 냉랭했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요즘 누가 그렇게 해요? 동철아, 엄마는 그냥. 진짜 짜증나요. 매번 이래서 명절 오기 싫다니까요. 동철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아들이 저한테 소리를 지른 건 처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도 사춘기 때도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 없던 아이였는데 오기 싫으면 오지 말지. 누가 오라고 했어?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어요. 동철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뭐라고요? 엄마 말 못 들었어? 오기 싫으면 오지 마. 억지로 오는 거 엄마도 안 봐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꼭 참았어요. 동철이는 이를 악물고 저를 노려봤습니다. 좋아요. 그럼 진짜 안 올게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엄마. 동철아. 제가 아들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동철이는 제 손을 뿌리쳤어요. 그 순간 저는 비틀거렸습니다. 중심을 잃고 옆으로 쓰러질 뻔했죠. 겨우 벽을 잡고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소라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걱정 같은 건 없었어요. 오히려 귀찮다는 느낌만 가득했습니다. 괜찮아. 저는 벽을 짚고 일어서며 대답했습니다. 동철이는 현관으로 향했어요.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소라야, 우리 가자. 네, 오빠. 소라도 따라 나섰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만 봤어요. 뭐라도 말해야 할 것 같았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죠. 대문이 닫혔습니다.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고 곧 멀어지는 엔진 소리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겨진 채로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만이 저를 감쌌을 뿐이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동철이한테서 연락은 없었어요. 사과 한마디, 안부 한마디 없이 그렇게 시간만 흘렀습니다. 저는 매일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혹시나 아들한테서 문자라도 올까 싶어서요. 하지만 화면은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괜찮아, 바쁜 거겠지. 스스로를 위로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핸드폰이 울렸어요. 동철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죠. 얼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동철아. 엄마.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급한 듯 숨이 차 있었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엄마, 명절 때 미안했어요. 제가 좀 예민했나 봐요.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서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형식적인 사과 같았습니다. 괜찮아. 엄마도 좀 그랬어. 그리고 엄마, 저희 이번 주말에 갈게요. 소라가 어머니 뵙고 싶대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보고 싶다고요? 그럴 리가 없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냥요.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서요. 동철이의 목소리는 어색했습니다. 거짓말하는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아들이 온다는데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래, 알았다. 엄마가 밥 해놓을게. 네, 그럼 주말에 봬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기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왜 갑자기 오겠다는 걸까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이번에는 며느리가 싫어한다는 저는 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깔끔한 나물 몇 가지와 찌개만 끓였죠. 11시쯤 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소라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너무 환한 웃음이라 오히려 이상했어요.
동철이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건강하셨어요? 소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부드러운 척하는 손길이었죠.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건강해. 들어와.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상을 차려냈는데 이번에는 소라가 칭찬을 했어요. 어머니, 이렇게 깔끔하게 차리시니까 좋네요. 역시 경험이 다르셔. 저는 그 말을 듣고 이상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시골 음식이라고 무시하더니 오늘은 왜 이러는 걸까요? 밥을 먹는 내내 소라는 저한테 친절했습니다. 물도 따라주고 반찬도 덜어주고요. 동철이도 평소보다 말을 많이 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불편한 데는 없으시고. 응, 괜찮아. 별일 없어.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사다 드릴게요. 이상했습니다. 너무 이상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는 걸까요? 밥을 다 먹고 나서 소라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역시나였습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소라를 쳐다봤어요. 무슨 일인데? 저희가 집을 좀 넓히려고 하거든요. 애기도 가질 생각이고요. 그래, 좋은 일이네. 근데 대출이 좀 필요해서요. 어머니, 집 담보로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결국 이거였구나. 돈이 필요해서 온 거였구나. 저는 동철이를 쳐다봤어요. 동철아, 내 생각은 어떤데? 엄마, 저희 정말 필요해서 그래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아들의 눈빛에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이 집은 엄마가 죽을 때까지 살 집이야. 담보로 못 줘. 순간 소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죠. 어머니, 아들 잘 되는 거 보기 싫으세요? 잘 되는 거랑 집 담보 주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에휴, 진짜. 시골 촌년이라 그런지 융통성이 하나도 없네. 소라가 혼잣말로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시골 촌년이라고요? 뭐라고 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소라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잖아요. 시골에서 평생 사셨으니까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누가 그렇게 살아요? 소라야, 말 조심해. 아무리 며느리지만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소라가 비웃듯 웃었어요. 함부로요? 제가 뭘 잘못 말했는데요? 어머니가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나중에 다 동철이 거 될 집인데 지금 도와주시면 안 돼요? 내 집은 내 거야. 나중에 누구 거 될지는 내가 정한다. 제 말에 소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때 동철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들은 그대로야. 엄마 집은 엄마 맘대로 하겠다는 거지. 저는 외아들이에요. 당연히 제가 받을 거 아니에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당연하다는 듯한 오만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길래 이렇게 변한 걸까요? 동철아, 너 지금 엄마한테 집 달라고 떼쓰는 거냐? 떼쓰는 게 아니라 당연한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권리라고. 내가 엄마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권리를 주장해.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참고 있던 게 터져 나왔어요. 엄마가 널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빠 돌아가시고 나 혼자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그런데 너는 엄마한테 해준 게 뭐야? 그건 부모 의무잖아요. 저 낳으셨으면 키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동철이의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의무라고요? 제가 평생 쏟아부은 사랑이 그저 의무였나요?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 당연하죠. 그리고 어머니, 집 담보 안 해주시려면 차라리 집을 파세요. 그 돈으로 저희 도와주시고요. 뭐, 집을 팔라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평생 살아온 집을 팔라고요? 이 집에는 남편과의 추억이, 아들을 키운 기억이 가득한데요. 네. 어차피 어머니 혼자 사시기에 너무 크잖아요. 작은 데로 이사 가시고 나머지 돈은 저희 줘요. 소라가 거들었습니다. 둘이 짜고 온 게 분명했어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왜요? 어차피 어머니 돌아가시면 다 우리 거잖아요. 소라가 소리쳤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제가 죽기를 바라는 건가요? 제 재산을 빨리 받고 싶어서요? 나가거라. 네, 나가라고 했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제가 소리쳤습니다.
평생 소리 한 번 안 질러본 제가 목청껏 외쳤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동철이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가까이 오지 마. 넌 이제 내 아들 아니야. 무슨 소리예요, 엄마. 내가 너 키우느라 어떻게 살았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동철이는 그런 저를 보며 짜증을 냈습니다. 에휴, 진짜. 맨날 은혜 갚으라는 소리만 하시네. 지긋지긋해요. 그 순간 동철이가 제 어깨를 밀쳤습니다. 세게요. 저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어요. 뒤로 넘어지며 식탁 모서리에 팔을 부딪혔습니다. 그릇들이 와르르 쏟아졌죠. 어머니. 소라가 소리쳤지만 저를 일으켜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를 냈어요. 이게 일부러 그런 거죠? 우리 못되게 만들려고요? 바닥에 주저앉은 저를 내려다보며 소라가 말했습니다. 동철이는 저를 보다가 갑자기 발을 들었어요. 그리고 제 옆구리를 찼습니다. 그만 좀 해요. 진짜. 차는 힘은 세지 않았지만 충격은 컸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찼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었어요. 제발 좀 나가요. 동철이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진 채 아들을 올려다봤어요. 흐릿하게 보이는 아들의 얼굴, 그리고 옆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는 며느리의 모습.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동철이와 소라가 집을 나간 뒤 저는 한동안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쏟아진 그릇들, 흩어진 반찬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치울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옆구리가 욱신거렸습니다. 아들이 찬 자리였죠.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에는 피가 맺혀 있었어요. 제가 깨문 것이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고 통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집 문서, 인감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까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읍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3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이었죠. 주민센터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창구 직원이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신청하려고 왔습니다. 네, 정정 신청이요?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아드님과요? 어르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직원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관계를 끊고 싶어요. 부양의무도 상속권도요. 어르신, 혈연관계는 법으로 못 끊어요. 하지만 상속폭이나 유언장 작성은 가능하죠. 직원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언장 작성 도와주세요. 어르신, 정말 괜찮으세요? 이런 결정은 신중하게 하셔야 해요. 직원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이미 오래 생각한 거예요. 서류 작성이 시작되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어요. 아들 김동철에게 일체의 재산을 상속하지 않음. 본인 사후 모든 재산은 사회에 환원함.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꼭 하고 눌렀을 때 묘한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신청인 정순.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며 읽었습니다. 제 이름이었죠. 68년을 살아온 정순이라는 이름. 이제 그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어르신, 이거 정말 제출하시는 거죠? 네, 제출합니다. 아드님께 알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니요.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직원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서류를 접수했어요. 도장이 찍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 그 소리가 마치 쇠사슬이 끊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읍사무소를 나오는 길,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한 하늘이었습니다. 가슴속이 시원했어요. 아직 슬픔은 남아 있었지만 그래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동철이한테서 온 연락은 여전히 없었어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다가 연락처를 삭제했습니다. 아들 동철이라는 이름이 사라졌죠. 혈연은 못 끊어도 법은 끊을 수 있지. 버스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논밭이 스쳐 지나갔어요. 저 논밭에서 평생을 일했습니다.
동철이를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려고요. 하지만 그 아이는 제 사랑을 의무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갚으라는 소리가 지긋지긋하다고 했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텅 빈 집이 저를 맞이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 적막함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죠.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는 공간, 아무도 저를 시골 촌년이라 부르지 않는 곳. 이곳이 제 집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요? 아들 없이 살아가는 하루. 외로울까요? 아니면 자유로울까요? 이제 시작이야.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동철이한테서는 여전히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저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서로 남이 되어가는 것 같았죠. 저는 그 시간 동안 혼자 지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텃밭을 가꾸고 이웃들과 차 마시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옆집 방 여사가 허겁지겁 달려왔어요. 숨을 헐떡이며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순 씨, 정순 씨, 왜 그래요, 박 여사? 저는 얼른 문을 열었습니다. 박 여사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정순 씨, 큰일 났어요. 아드님 회사가 망했대요. 뭐라고요? 뉴스에 나왔어요. 횡령 사건으로 회사가 문 닫았대요. 아드님도 연루됐다던데. 박 여사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동철이가 다니던 회사 이름이 떠 있었어요. 내부 비리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래서 아드님은 어떻게 됐대요? 잘은 모르겠는데 집도 차압됐다는 소문이 있어요. 며느리가 남편 명의로 대출을 엄청 받았다나. 박 여사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소라가 그랬구나. 동철이를 이용해서 돈을 빼돌린 거였죠. 며느리는 어디 갔대요? 그게 잠적했다던데요. 돈 들고 도망갔다나 봐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소라라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동철이는 끝까지 눈을 감았던 거죠. 정순 씨, 아드님한테 연락해보세요. 지금 많이 힘들 텐데. 박 여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먼저 연락할 일은 없어요. 그래도 아드님인데. 박 여사, 이미 끝난 관계예요. 법적으로도 정리했고요. 제 말에 박 여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저 한숨만 쉬며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동철이 생각이 자꾸만 났어요. 힘들어하고 있을 아들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제가 달려가면 안 됩니다. 동철이는 스스로 일어서야 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녁 무렵 누군가 대문을 두드렸어요. 나가보니 박 여사였습니다. 정순 씨, 아드님이 병원에 입원했대요. 병원이요? 네. 과로와 스트레스로 쓰러졌다던데 혼자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박 여사의 말에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꼭 참았어요. 어느 병원인데요? 시내 중앙병원이래요. 정순 씨, 그래도 한번 가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아드님인데.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하지만 결국 저는 신발을 신었어요. 아무리 원망스러워도 아무리 미워도 동철이는 제 아들이었으니까요.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처에 물어봤습니다. 김동철 씨 병실이 어디예요? 3층 301호실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01호 앞에 섰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어야 할까요? 손을 들어 노크를 했습니다. 똑똑. 안에서 희미한 대답이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동철이가 누워 있었어요.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수척한 얼굴, 꺼진 눈, 창백한 입술. 석 달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이었죠. 동철이는 저를 보더니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42살 어른이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동철이가 손을 뻗었습니다. 엄마, 나 좀 용서해요. 제발요. 그날 왜 그랬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미쳤었어요, 제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입을 열었어요. 동철아. 네, 엄마.
호적은 못 파도 마음은 이미 파버렸다. 제 말에 동철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동철이는 제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나한테 한 짓 기억나니?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듣기 싫구나. 너무 많이 들었어.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동철이는 고개를 떨구고 이불을 움켜쥐었어요. 소라는 어디 갔니? 도망갔어요. 제 명의로 대출받아서 다 가지고 사라졌어요. 그럴 줄 알았다. 엄마는 알았어요? 그 여자가 그런 사람인 거. 동철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부터 알았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어. 하지만 내가 좋아하니까 엄마는 참았던 거야. 그럼 왜 말 안 해줬어요? 말했으면 들었겠니? 엄마 말은 귀에도 안 들어왔잖아. 제 말에 동철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동철아, 엄마가 너한테 해준 게 뭐였는지 아니? 사랑이었어. 조건 없는 사랑. 내가 잘 되기만 바라는 마음이었지. 그런데 넌 그걸 의무라고 했어. 당연한 거라고 했고.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지금 후회하는 건 내가 망해서야. 진심으로 엄마한테 미안해서가 아니잖아. 저는 동철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동철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부정할 수 없었던 거죠. 엄마, 너 지금 집도 없지? 직장도 없고. 네. 그래서 엄마한테 온 거지. 도와달라고. 동철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철아, 엄마는 이미 유언장 썼다. 네. 너한테 재산 한 푼도 안 남긴다고 법적으로 정리했어. 엄마 죽으면 전부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지. 동철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엄마, 그게 무슨. 내가 엄마 집 팔아서 돈 달라고 했잖아. 어차피 엄마 죽으면 내 거라고 했고. 그래서 엄마가 결정했어. 내 거 안 되게. 엄마, 제발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동철이가 침대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무릎 꿇지 마. 그런다고 엄마 마음 안 바뀌어. 그럼 어떡해요?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내 힘으로 살아야지. 엄마한테 기대지 말고. 제 말에 동철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어섰어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엄마, 가지 마요. 제발요. 동철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 저는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그건 내 인생의 시작이 될 거야. 하지만 그냥 불쌍한 척만 한다면 넌 평생 바닥에서 기어다닐 거다. 엄마. 동철이가 불렀지만 저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뒤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을 멈추지도 않았죠. 병원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노을을 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언제 흘렀는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버스를 기다리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너무 냉정한 걸까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이게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동철이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내버려 두는 것. 그게 엄마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었어요. 버스가 왔습니다. 저는 버스에 올라타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병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저 안 어딘가에서 동철이가 울고 있겠죠. 하지만 그 눈물이 진짜 뉘우침의 눈물이 되길 바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 여사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순 씨, 아드님은 좀 어때요? 괜찮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텅 빈 거실에 불을 켰어요. 홀로 남은 이 공간이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어요. 차 한 잔 마시며 오늘 하루를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전자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저는 제 삶을 살았어요. 텃밭을 가꾸고 이웃들과 어울리고 가끔 시장에 나가 좌판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68배 나이에도 손은 여전히 부지런했거든요. 동철이한테서는 몇 번 연락이 왔었습니다. 처음엔 도와달라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석 달쯤 지나서는 연락이 뚝 끊겼죠. 저는 그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제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시장 좌판에서 고추며 배추를 팔고 있었어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러 물건을 사갔습니다. 정순 씨, 이 고추 신선하네요. 그럼요. 오늘 아침에 딴 거예요. 웃으며 대답하는데 누군가 제 앞에 섰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동철이었어요. 1년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동철이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여윈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랐어요. 맑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때가 묻어 있었죠. 너 왜 왔니? 엄마 보고 싶어서요. 보고 싶으면 전화라도 하지. 저는 담담하게 말하며 다시 고추를 손질했습니다. 동철이는 제 옆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엄마, 저 이제 일 배웠어요. 작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 네.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 좀 익숙해졌어요. 밥값은 하고 살아요. 동철이의 목소리에는 자부심 같은 게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멈추고 아들을 쳐다봤어요. 거칠어진 손, 그을린 얼굴.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의젓해 보였습니다. 많이 힘들었겠구나. 네.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그래도 견뎠네. 엄마 말씀 생각했어요. 진심으로 반성하면 그게 시작이 될 거라고 하셨잖아요. 동철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어요. 일하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알겠어요. 엄마가 저를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제가 직접 일해보니까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그런데 한 달 벌어봐야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엄마는 그렇게 평생을 사셨잖아요. 저 하나 키우시려고요. 동철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떼쓰는 눈물이 아니었어요. 진심에서 우러나온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된 자식이었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지만 따뜻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야 철이 드는구나. 네, 엄마. 늦었지만 이제라도 철들었어요. 동철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깊게 절을 했어요. 시장 바닥에서,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서 제대로 된 절이었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가 평생 속죄하며 살게요.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품에 안았어요. 42살 어른을 품에 안는 게 우스웠지만 그래도 제 아들이었습니다. 동철아. 네, 엄마. 엄마는 내가 잘 되는 것만 봐도 행복해.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 내가 바르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단다. 네, 알아요. 이제는 정말 알아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1년 만에 제대로 된 모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엄마, 배고프시죠? 제가 국밥 사드릴게요. 그래, 그러자. 저는 좌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철이가 옆에서 도왔어요. 둘이서 물건을 챙기고 수레에 실었습니다. 그 모습이 평화로웠어요. 국밥집으로 향하는 길, 동철이가 제 짐을 들어줬습니다. 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피는 못 속이는 거구나. 아무리 미워하려 해도, 아무리 등을 돌리려 해도 결국 제 자식은 제 자식이었습니다. 국밥집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동철이는 허겁지겁 먹지 않고 천천히 먹었어요. 예의를 차리며 먹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엄마, 유원장 일은요? 동철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국을 한 숟갈 떠먹고 대답했어요. 그대로야. 바꿀 생각 없어. 네, 괜찮아요. 엄마 맘대로 하세요. 저는 이제 제 힘으로 살 거예요. 동철이의 대답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더 이상 재산을 바라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국밥집을 나와 버스 정류장까지 같이 걸었어요. 동철이가 먼저 버스를 타야 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말에 또 올게요. 그래, 오너라. 엄마가 밥 해줄게. 네, 엄마. 건강하세요. 버스가 떠나고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멀어지는 버스를 보며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용서보다 무서운 건 진심 없는 후회였구나.